제가 맨날 요새 다니면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초록 이야기 학교인데 초록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초록한 이야기보다는 좀 불편한 이야기가 더 많지 않을까. 그 핵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엔 사람들이 참 선뜻 그 마음 열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우리의 문제니까. 제가 먼저 전반적으로 핵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듯하지만 잘 모르는 개념도 있고 사실은 이제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한번 쭉 짚어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핵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3월 16일 날 서울시내 한복판에 가서 지도를 펼쳐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역 이름을 적어놓고 핵발전소가 어디 있게요?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핵발전소의 이름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나열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동해안 쪽에 저희가 다 집중이 되어 있죠, 많이. 그리고 이제 서해 쪽으로는 우리 영광에 이제 6기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많은 핵발전소들이 있었어요? 라는 게 다 공통된 반응이었었습니다. 이게 이름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도 알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디에선가 이렇게 있겠거니 그리고 그냥 그거는 잘 운영이 되고 있겠거니 그 근처에는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무관하겠거니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에 있는 지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핵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원자로가 발전소 말고도 연구용 원자로까지 해서 사실 거의 전국에 다 있습니다. 서울만 빼고. 이렇게 많은 곳이 원자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있고요. 용인에도 있습니다. 대전에는 최근에 그 소형 연구용 SMR을 위한 그 연구 원자로가 이제 곧 가동 시험 운행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크든 작든 원자로를 가동하게 되면 항상 쓰레기가 남죠. 엄청난 이제 고준위 방사능 쓰레기를 사실은 그래서 대전도 방사능 유출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들이 잘 몰라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가 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체르노빌, 후쿠시마 두 차례 큰 사고를 겪고 나서 방사능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그 구간이 어디까지인가 했을 때 반경 30km 정도의 직접 영향권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상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부산 쪽 고리원전 322만 명입니다. 그 위쪽에 울진에 무려 10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될 거잖아요. 근데 6만 명. 여기는 인원이 작다고 해서 인구가 작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어마무시한 핵발전소를 더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 109만 명. 그리고 영광 14만 명. 음.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핵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나 가까이도 삽니다. 이쪽 한울 원전과 주민들의 거리가 그닥 멀지 않습니다. 회색의 둥근 반원형으로 보이는 것이 돔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핵발전소 하나하나입니다. 고리 또 한빛 핵발전소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까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특히 서울에 있는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잊고 살죠. 이것이 어떻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잊고 삽니다. 이 가운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삽니다. 이유 없이 아파요.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픈데 이유가 없을까요? 분명히 어딘가에 원인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저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살 수가 없어서 떠나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떠날 수도 없습니다. 이 곳에 들어와 살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내 집을 팔고 나가고 싶어도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월성 나아리 주민들은 10년째 매주 월요일이면 아침마다 출근하는 분들에게 상여를 끌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나가야 정말 죽어 나갈 때까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우리한테도 살 수 있는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그냥 거래가 안 되고 이사가 안 되니까, 집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딴 곳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책임이 전혀 아니다. 흑발전소 한수원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이 갑상생 암에 걸렸는데 그 원인은 우리 탓이 아니다. 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마을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담은 기록입니다. 크지 않은 책자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궁금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전이냐, 핵발전소냐. 이제 원불교 환경연대가 매주 타릭슬레 레터를 내면서 우리는 꼭 핵발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각종 기사나 명칭은 다 원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원전이라고 하고 누구는 핵발전소라고 하는 걸까? 원전은 뭐고 핵발전소는 뭘까? 뭘까요?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요? 아,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거니까요. 영어로 이름은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또는 뉴클리어 파워 스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뉴클리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핵발전소가 맞다. 근데 원전이라는 표현은 말하자면 한자 일본식 표현인 거죠. 그러나 원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원자력이라고 하는 힘을 쓰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핵이라고 하는 그 위험성에 대한 것들을 감추어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핵발전소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핵과 함께 핵이 만들어내는 방사능 오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핵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먼저 핵이 붕괴하거나 핵 반응을 일으킬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보통 핵 발전은 핵 분열이나 핵 융합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핵발전소들은 다 핵 분열입니다. 그 구조가 어렵지 않아요. 발전소가 되게 거창하게 우리가 이렇게 첨단 기술이라고 얘기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되게 발전소의 원리는 단순하더라고요. 그냥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면 됩니다. 모든 발전소의 원리는 다 그거 하나예요.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어서 그 증기 압력, 우리가 압력밥솥에 밥을 할 때 막 그 압력이 올라가면서 위에 팍팍팍팍팍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압력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주면 전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뭘로 끓이느냐, 어떻게 끓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석탄을 떼서 불을 떼서 끓이면 화력 발전소, 핵 분열을 통해서 나오는 그 고열을 가지고 터빈을 돌리면 이제 핵발전소. 그래서 발전소의 기술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것인가, 운영할 것인가. 이 문제인 거죠. 실제로 요 그림이 그 한빛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가압 경수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영광에 있는 발전소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크게 아까 보셨던 사진의 회색 돔, 이제 경납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원자로가 있고 그 원자로에서 나온 열로 증기를 발생시키는 증기 발생기가 있어서 이 증기가 나가서 터빈을 돌려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알려진 것처럼 핵 분열을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죠. 그 엄청난 에너지가 그 열이 나오는데요. 그 열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끓어서 폭발하죠. 그래서 그 출력을 일정 정도로 제한해서 끌어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급수 펌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을 계속 공급을 해서 물을 넣어줘서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만 열이 되고 그 이상이 되는 열은 억지로 다시 식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발전소들은 또 이제 바닷가 근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빼주고 넣어주고 빼주고 돌려줘야 되니까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에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서울에서는 한강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물이나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핵발전소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인 거예요. 요 그림만 한번 잠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물 끓여서 전기 만든다. 근데 그 물을 끓이는 열을 어디서 만드느냐? 핵분열을 통해서 만든다. 그 핵분열을 하게 되면 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
핵발전소 얘기할 때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이점이 있으니까 사용을 하고 단점보다 이점이 크면 사용을 하는 거고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핵발전소의 이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비용이 싸다. 적은 비용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탄소 배출이 적다. 지금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아주 유용한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외부에서 수입해 오지 않고 자립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면에서 되게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사선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방사선의 피폭이 될 수가 있고 고열의 큰 붕괴 열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리고 잘 관리해서 쓰고 나도 보존이 방사성 폐기물들이 많이 나온다. 이게 단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점보다 이점이 크기 때문에 원전을 계속 더 지어야 된다, 더 운영해야 된다,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술의 독립성과 자립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은 에너지 안보를 잘 달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술의 자립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미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체 독립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닥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원자력 공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환경 의존성이 낮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라늄 작은 소량으로 큰 열을 만들어내는 건 맞지만 우라늄도 결국은 광산에서 채굴해 와야 되는 화석 연료의 일종이거든요. 그리고 수입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원료 자체가 다 100% 자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어느 것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얘기 많이 되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지금 탄소 배출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든 탄소 배출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 무슨 핵발전소를 문 닫으라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실제로 이 화석연료 때문에 탄소 배출을 못 줄이고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게 제일 많습니다. 지금 지구 온도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의 92%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에너지와 관련된 곳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5년도 채 남지 않은 이 기후위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우리를 스스로 살릴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은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 전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관심을 갖고 참여도 해야 되는 거죠. 표들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중에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가 화석연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화석연료 하면 석탄, 석유이고 우라늄은 감춰놓고 핵발전소는 그냥 핵분열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없다, 제로다라고 홍보를 많이 해요. 청정 에너지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많은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게 정말 꼭 필요한 일인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 대비해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그것도 아주 많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1인당 전력 사용량 거의 지금은 EU의 2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는 그냥 우리는 되게 흔하게 펑펑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어디 가서도 전기 좀 꽂을게요. 핸드폰 충전 좀 할게요. 저 노트북 좀 쓸게요. 돈 달라고 하는 데 없습니다. 그냥 쓰세요. 그렇죠? 전기는 그냥 거의 무가 자원인 것처럼 공기처럼 그렇게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전기를 쓰는 배경에는 우리는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세계 원전 산업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는지 철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적인 동향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 얘기할 때 핵발전소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를 항상 얘기하는 게 가격이 싸다. 전기 1kW를 만드는데 다른 어떤 자원보다 에너지원보다 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이미 통계적으로 2013년 이후에 핵발전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최고점이 핵발전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은 그대로 그냥 까만색
거의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발전 단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핵발전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으로 이제는 자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원자력 전기는 싸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우리는 마치 주입된 지식으로 그냥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소 배출이 정말 없느냐? 국제 원자력 기구입니다. 원자력을 진흥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협력, 이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거의 풍력이나 태양광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2020년에 서울경제신문에서는 엉뚱하게 산출을 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적게 태양광보다 5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석탄에서는 거의 막 90분의 1이다. 이렇게 적은 탄소를 만든다. 이런 통계를 만들어서 기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영국의 벤자민 소바쿨이라는 교수가 실제로 분석을 해봤을 때 모든 것들은 다 전 생애 주기라는 것이 있다. 단지 쓸 때만이 아니라 만들었을 때부터 폐기했을 때까지 전 과정에서 나오는 것, 영향들을 살펴야 된다.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탄소 배출의 영향도 그래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분석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랬더니 핵발전소가 제2의 새카만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터빈을 돌릴 때는 탄소가 안 나와요. 석탄은 터빈을 돌리려면 석탄을 떼면 바로 탄소가 나오죠. 그렇지만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터빈을 돌릴 때는 탄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 과정, 핵 발전소 중에서 가장 긴 공사 기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남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고, 그 전 과정에서 드는 에너지까지를 다 고려를 하게 되면 탄소 배출량은 가장 막강하다. 특히나 지금 앞으로의 원전들은 거의 이제 막 폐로되고 있거든요. 문 닫고 있는 원전들이 많은데 문 닫고 있는 원전들이 남겨놓은 엄청난 양의 고준위 방사능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들을 이제 우리는 처리를 해야 되는 그 숙제를 안고 있어요. 전기를 쓰지 않아도 그건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비용과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라는 엄청난 인과를 지금 이제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지금의 전기를 만드는 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갑니다.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다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과 그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금 이제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볼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 지금 현재까지도 36개 기업밖에 아리백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총량이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뒤늦게 2050년까지 아리백을 달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탄소세 부과 때문에 아리백하지 않으면 반도체 판매 경쟁력에서 이제 대만에 완전히 밀리게 생겼기 때문에 그 아리백 가입을 했는데 가입을 하면서도 불만과 걱정인 것이 삼성전자가 1년에 필요한 아리백, REC 인증서 총량을 우리나라 전체 재생에너지 총량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미약합니다. 얼마나 부족하냐면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현황은 여기 있습니다. 빨간색. 40%가 넘는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유럽연합은 10%에서 40%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차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 중동도 15% 가까이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5%대 요 안에 가장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구 온도 상승 1.5도씨를 2030년까지 달성하려면 해마다 20%씩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지를 반증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복잡한 그래프인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가고 그러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원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원전을 더 안 늘릴까?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만 원전 강국을 얘기를 할까? 아니면 정말 세계적으로도 원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계속 원전을 지지하고 있지 않을까?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32개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신규 원전 국가로 진입한 나라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초기에 1970년대, 80년대에 급증했던 나라들 말고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원전으로 참여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파란색은 새로 만들어진 원전들이고요. 운영 중인 원전. 그리고 밑에 이 갈색은 폐로된 원전입니다. 기계니까 처음 만들었을 때 얼마 정도 쓰겠구나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양을 쓰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다 됐다. 수명이 다 했다. 그래서 문 닫고 중단시키고 폐로한 원전들이 늘어나겠죠. 70년대, 80년대 많이 지었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급증했던 원자력 발전소들이 90년을 기점으로 해서 폐로되는 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짐작하실 거예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많은 것들이 이제 서둘러 앞당겨서 폐로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폐로한 원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 원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 폐기물 처리 문제라든가 비용의 문제, 경제성도 안 맞고 이래서 더 이상 더 하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핵발전소에 가동하는 평균 수명이 31.4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핵발전소들 지금 얼마 됐을까요?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핵발전소들을 초기에 지은 것들은 거의 이제 40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 평균적으로 이만큼밖에 운영이 안 될까? 물론 옛날에 지었던 것들은 수명이 짧겠죠. 처음 지었을 때 30년 설계 수명으로 만들어졌다가 그대로 이제 수명 다해서 그냥 폐로 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보다도 수명도 안 됐는데 폐로한 것들도 더 많습니다. 제일 오래 쓴 것이 일찍 시작했던 미국 이겠죠. 미국은 좀 40년 정도 쓰고 러시아도 29.3년 정도, 프랑스 37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했던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좀 오래 쓴 거 말고는 그 이후에 지은 나라들에서도 더 오래 쓰는 곳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수명을 계획했던 기간을 다 쓰고 나면 더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연장을 시도도 했어요. 근데 거기는 20년 연장 수명이거든요. 근데 20년 연장해서 60년 쓰겠다라고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다 폐로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네, 미국은 민간이에요. 발전소들. 왜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허가를 받았는데도 미리 문을 닫았을까?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이거든요. 유지하는 것이 비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폐로된 것이 212개나 되거든요. 문 닫은 원전들이. 그 문 닫은 원전이 다 40년 이하의 문을 닫았습니다. 왜 자꾸 이 40년, 40년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수명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셨던 그림 있으시죠? 자, 핵발전소의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 회색 돔 안에 있는 구조거든요. 원자로하고 증기 발생기. 그것을 감싸고 있는 회색 건물, 이제 경락 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로의 압력 용기와 증기 발생기, 이것도 기계 설비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들이 절대 외부로 못 나가게 철저히 막고 있는 경락 건물까지 이 한 세트로, 이거는 교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건설할 때, 만들었을 때, 아, 이만큼 쓰겠구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설계 수명이라는 거고,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핵발전소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40년이에요. 40년 다 썼어요. 40년 됐으면 이제 교체할 수 없는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근데 다시 또 연장해서 더 쓰겠다. 아니, 40년 썼는데 아까워서 더 써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수명 연장입니다. 근데 더 쓰려면 안전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따져봐야겠죠. 실제로 이 증기발생기 같은 경우는 수명이 20년이랍니다. 그래서 20년 지나서 한번 교체를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연장해서 쓰려면 증기발생기를 또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껏해야 연장하는 게 우리 10년이거든요. 그 10년 쓰려고 이 비용을 들여서 정체를 다 교체를 할 것인가. 교체한들 나머지 이 경락 건물의 벽들의 균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명 연장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성에 대한 평가예요. 이걸 다시 더 써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안전성 평가를 해서 그 평가서를 제출을 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괜찮네, 더 써. 아니야, 그만해야 되겠어. 이제 이 허가를 내야 돼요. 더 연장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허가를 해야 되는데 이 허가 과정에서 이 안전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제대로 된 건지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된 건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고 영광의 상황은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안전에 관련된 보고서들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우리 이렇게 안전하니까 수명 연장하겠습니다라는 신청서를 내려고 하는데 신청서 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보고서도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광의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절차가 이렇게 많이 있고 다 이제 우리는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다 한다. 근데 너희가 안 살펴본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을 봤더니 보고서 하나가 300쪽이 넘고 대부분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그래프와 수치와 전문적인 용어와 이런 걸로 가득해요. 도대체 이게 글인지 글자인지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보기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러니까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도 아니면 사고가 나지 않고 일상적으로도 방사능 유출이 전혀 없느냐, 정말 사고의 위험이 없느냐.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이게 주민들한테 즉각 알려지고 대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느냐, 보호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있다, 확실하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 돼요. 근데 아니 우리는 이런 기준을 따랐을 뿐이고 규칙에 다 준해서 했을 뿐이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니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우리는 규칙대로 했다. 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고 우리가 안전하게 이걸 더 운영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주민들 지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다른 곳에서는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냥 우리는 싼 전기 계속 썼으면 좋겠고 탄소도 덜 나온다는데 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으로 너무 무념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 아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게 안전한가를 점검하는 건데 이제 수명 연장을 지금 이나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계속 운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장이 아니라 그냥 있는 기계 잘 쓰는 거니까 계속 운전하려고 한다. 그건 우리는 계속 운전 아니고 정확하게 수명 연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운전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입니다. 방사선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는 특히나 후쿠시마처럼 큰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어디까지 방사능이 미치는지 어떤 방사성 물질들이 나오는지 이게 바람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하면 어떤 방향으로 이게 전파가 될 건지 그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어디로 숨어야 되는지 얼마 동안 우리가 숨어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영향들을 정확히 알려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또한 숫자들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좀 해라. 설명을 제대로 해라. 그래야 이게 됐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동의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주민 공람 자, 열어놨으니까 보고서 300쪽짜리 다 펼쳐놨으니까 보셨죠? 동의한다고 사인하세요. 지금 이런 이렇게 강요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하는 말씀 드릴게요.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가 책 제목입니다. 신혜정 시인이 쓴 책이에요. 정말 딱 그냥 그 심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되어서 진짜 대한민국 발전소가 있는 동네들을 다니면서 직접 보고 느낀 거를 기획문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 않고 살고 있구나. 알려주지 않았나? 아니, 알고 싶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한 구절만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수적 피해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군사 용어예요. 군대 행위에서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지만 부차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나 고통, 손해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핵발전소에 사는 분들이 모두가 다 부수적 피해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 위험이 초래할 결과를 직접 겪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부수적 피해에 대해서 잊고 그리고 결정하는 태도를 많이 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결정에 거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두는 것부터 같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초록 지킴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과학적인 것 같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성실한 자료였던 것 같아요. 다시 기본기와
또 현황까지 이렇게 또 주민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잘 연결해 주셨습니다. 좀 두고두고 다시 공부하고 볼 자료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그 주민이시면서 교도이시면서 현재 주민들이 말하는 바라보는 옛가족 수명 현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광군 백수 길룡리에 사는 주민 윤금희입니다. 네, 제가 영광 길룡리에서 산 지가 23년, 24년째고요. 영광으로 들어온 사람이지만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영광 주민입니다. 저는 탈핵운동을 하는 탈핵운동가다라는 단어는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전공이 사회복지예요. 환경 쪽도 아니지만은 사회복지가 인간을 이롭게 하는 학문이잖아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가장 사회복지의 최상의 목표인데 이 발전소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전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지리적으로 희한한 그 인연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공부하고 이제 그 전문대로 발령이 났는데 제가 거기에서 3년 동안 살고 온 동네가 바로 차로 30분 정도의 가리와 이렇게 발전소, 핵발전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약간 작은 사고가 나면 굉장히 지역이 떠들썩거리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핵발전소는 굉장히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이다라고만 저는 생각을 해왔었고, 전라도에도 용광에 핵발전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부심이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이제 일본에 있었을 때 사고가 나고, 주민들이 설왕설래하고, 이렇게 막 데모 같은 걸 조금씩 하고 그래서, 뭐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3년을 살다가 영산으로 왔었잖아요. 그런데 영산에서도 가까운 곳에 핵발전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너무 좋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핵쓰레기장을 만들겠다, 핵폐기물 저장소를 만들겠다, 저준이었어요, 이때. 굉장히 약한 뭐 장갑이나 이런 작업에서 쓰는 그런 것들을 묻는 곳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영광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2000년도 초반에. 그러면서, 아,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이제 환경연대 그 지금 현재 대표님이신 이태호 님께서 여성의 전화 뭐 사무정을 하실 때 같이 막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전국에서 엄불교 교무님들 내려와서 데모를 하시고 우리 학교도 막 교무님들이 나가서 데모를 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러면서 같이 다니면서 아 뭔가 이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좋은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가 보다. 라면서 서서히 서서히 핵발전소의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굉장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저준이 핵폐기물을 만들 때 이 영산이 성지 침탈을 당했어요. 저준이 핵폐기물 저장소를 만드는 유치하는 주민들이 영광에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데모를 하다가 영산으로 차를 타고 다 들어왔어요. 그 유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남서원간의 그 기숙사 위에서 밑에 교실에다가 막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그 돌을 던지는 그 수업이 제 수업이었었어요. 여름방학 때 7월 달, 아마 7월이었을 겁니다. 계절학기를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돌을 막 유리창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경찰들이 한 200명 정도가 와서 저희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를 할 때는 저희들이 늘 적이 되었는데 그날은 저희들을 막 지켜주면서 근데 나중에 그게 성지 침탈 사건. 그래서 엄불교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 뭔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다행히 이제 저준이는 경주로 이렇게 갔잖아요. 이제 모든 주민들과 엄불교와 또 모든 종교들이 이제 내쳤는데 2011년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터지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살고 왔기 때문에 그 남들보다 느끼는 그 감정이 더 크더라고요. 정말 몇 날 며칠을 발발발 떨었습니다. 이게 발전소가 폭발이 되면 사람들이 못 산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봤었기 때문에
이게 어찌할까라는 생각에 있는데 다행히 원불교 교무님들께서 2011년 5월 30일 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영산성지사무소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물론 조준이 핵폐기물 그거 할 때도 100명의 교무님들이 비상 체제를 만들어서 인사 발령을 하고 40일 이상 단식을 하시고 목숨을 걸고 운동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잠잠해졌던 것들을 다시 살려야 된다라는 교무님들의 의지와 그 교도님들의 의지를 해서 5월 30일 날 영산성지사무소 식당에서 발대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발대식을 시작으로 저는 이제 영광이 있으면서 함께 이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요. 발대식 이후에 6월 7일 날 영광 교구가 별도로 대책위를 또 만들어야 된다. 영광의 해관대,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 이렇게 해서 또 해관대를 결성을 해서 꾸준히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해인 2012년에 첫 탄핵 순례를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국에서 교도님들과 교무님들과 또 파종교 또 시민단체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 많은 세월을 12년간의 세월을 지금까지 꾸준히 교무님들을 주중으로 해서 이렇게 탈핵 순례를 진행해 오면서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아까 수명연장, 한빛 1, 2호기에 수명연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한빛 1, 2호기라는 명칭, 원래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였었어요. 그다음 울진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지역을 넣어서 이렇게 발전소 이름을 지으니까 외부에서 영광의 농산물을 사지 않는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에 농사하시는 분들, 지역민들이 명칭을 변경을 해달라. 라는 얘기들을 꾸준히 해온 결과로 2013년에 지역 이름을 빼고 한빛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을 알 수 없는 단어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현재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이 한빛 1, 2호기는 지은 지가 지금 39년이 되었습니다. 1호기는 내년 2025년에 40년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조전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계획을 했던 연도가 끝나요. 그 수명이 끝납니다. 그러면 접어야 되잖아요. 폐쇄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수명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다시 수명을 연장해서 10년을 더 쓰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빛에서도 이제 급하게 이 수명 연장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영광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실은 영광에는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여기에는 엄불교도 들어가 있고 천주교도 들어가 있고 또 사회단체 여성의 전화 또는 뭐 농민회 뭐 이런 사회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가 있는데 굉장히 꾸준히 이 탈핵 운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준이 때 너무 많은 힘을 에너지를 빼고 보니까 그 이후에 이 공동행동이 약간 힘이 좀 약해졌어요. 약해졌는데 다시 1, 2호기가 수명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재결합을 해서 현재 이제 공동행동에서 이 수명 연장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명 연장을 반대를 하려면 정부가 하고 있는 절차들에 대해서 못하게 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저지를 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절차는 단순히 한수원이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다가 이렇게 뭔가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아까 환경영향평가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아, 이 계획서 봤습니다. 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이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바로 작년 11월, 12월에 진행이 됐었어요. 한빛 햇발전소에 관계되는 지자체들이 6개가 있습니다. 전남과 그다음에 이 지역의 주변에 이 지자체들이 계획서를 초안이라고 하는데 그 초안을 이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없게끔 하려면 결국 지자체장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국가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 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갑니다. 근데 영광 같은 경우는
지역의 공동행동에 우리 회원들이 함께 정말 007 작전을 작년에 했었어요. 군수실에 쳐들어가고 군수실에서 그거를 못하게 군수랑 협상을 하고 그래서 다행히 계속 반려를 시켰어요. 초안을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이 내용이 안 들어갔다, 이런 내용으로는 안 된다, 내용이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해서 군수님을 설득을 해서 그 초안 공람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올해 초에 공람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공람 과정에서 또 이 한수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 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역민들에게 선전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 서명을 받고 이런 행위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광에서도 공동대표님께서 그거를 또 정보를 접수를 해서 영광 군수에게 직접 항의를 하니까 영광에서는 그 더 이상 한수원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게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안은 이미 이제 공람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고창에서는 농민의 회원이 직접 보는 앞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행위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결국 이제 언론에도 막 보내고 여러분들 언론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증거물을 좀 확보해놓고 법적으로 불법 행위다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활동들이 하고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광에서는 이제 이미 끝난 초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게 이제 공동행동 회의 결과 이제 주민들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실은 영광군 주민들이 한 5만 정도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11개 읍면이 있거든요. 11개 읍면을 매주 토요일 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자. 이 수명 연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겠다. 저희들은 물건 갖고 찾아가지 않고요. 직접 몸으로 다니면서 공동행동 회원들이 몇 명이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지금 현재 7군데 다녔어요. 각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경로당 마을에 가서 싹 다니면서 이 서명을 드리고 서명을 받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이장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더니 니네들 이거 서명운동 받아가지고 결국 보상금 더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보상금 차라리 받자. 더 많이 보상금을 받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결국은 니네들이 이걸 절대로 못 막지 않냐. 국가가 하는 건데 어떻게 막겠냐. 너희들이 정말 막는다면 서명해주겠다. 이런 또 거래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상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서명을 받아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마을 회관의 어르신들을 뵀는데 이런 설명을 했죠. 왜 수명 연장을 하면 안 되는지 쉽게 설명을 하고 하는데도 그게 쉽진 않아요. 어르신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오래됐으면 고치면 되지. 고쳐서 쓰면 되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고쳐서 쓸 일은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공동행동 멤버들도 지금 다 개인들의 일이 있고 매주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2명이 저랑 이제 집행위원장님 둘이서 하는 날도 있었고요. 또 제가 못 가는 날은 남자 셋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날도 있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거는 절대 수명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주민분들은 맞다라는 얘기는 하세요. 근데 이제 한 지역에는 갔는데요. 그래, 서명해야지, 반대 서명해야지 라고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르신이 그런데 우리 다음 주에 마을에서 여행을 가는데 한수원에서 차는 대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뒷목을 잡고 나오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광만 반대 서명을 받아서 해결될 건 아니고요. 우리 온불교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또는 여러분들이 지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이 반대 서명을 받아서 절대로 수명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은 우리가 박근혜 탄핵시켰듯이 이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또 정권이 바뀌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가늘게 길게 이 운동을 해 나가서 탈핵으로 가는 길에 한몫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12년 환경연대 근무하기 전까지 영광에서 같이 저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아까 부수적 피해자라 그랬나요? 그 신분으로 살면서 얼마나 현장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고 그때 그 저준이 저희가 어쨌든 이제 영광에서는 막아냈을 때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럴 정도로 정말 영혼이 피폐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24년간 영산에서 살면서 저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 그 윤금희 교수님과 또 그 뒤에서 같이 이 소명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또 보람도 있겠지만은 또 이 힘듦을 많이 겪고 있을지 좀 헤아려집니다. 박수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답을 하나 주셨어요. 서명운동을 전 불교 교도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도모할지 고민하고 현장이 그러니까 교당이 그 이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건의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시작하셔서 이 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뇌발전소가 왜 우리가 반대하고 저희는 또 원불교인들은 지금 다 구조적인 피해자잖아요. 저희 성지에서 직선거리로 7km밖에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면 완전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지가 없어진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희는 이제 뭐 한국 사회는 끝이죠. 네. 편서풍이 대체로 불기 때문에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어서 저희가 다 모두가 부수적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0주년 때, 탈핵순례 10주년 때 풍선을 날려봤어요. 어디까지 가는 건가. 거기다 이제 메모를 썼죠. 이 풍선을 본 사람들 연락을 주시라고.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부안에서 풍선을 봤다라는 연락이 왔다라는 거는 만약에 여기 영광이 발전소가 터지면 두세 시간 안에 한반도 전체가 오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편사풍 때문에 이 한빛 핵발전소는 위험하죠.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이야기죠. 그 방사능은 예측할 수 없고 이제 비구름을 따라서 저 먼 나라로 가기도 하고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유럽이 난리가 났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런 그 비가 그 나라에 떨어지면서 더 멀리 있는 나라가 피해를 더 보기도 하고 낙농업 막 우유 막 절대 못 먹게 하고 막 이러면서 더 각성이 됐었거든요. 그 독일이 지금 이제 제일 빨리 탈핵을 이룬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모두의 문제임을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요. 안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성지에 이렇게 탯줄을 기대고 사는 원불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좀 더 이 핵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좀 더 높여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전기는 늘 30%는 그 원자력이 만들어낸 전기임을 각성하고 산다면 또 우리가 말하는 절전 운동도 많이 동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뉴스에서 보면 그 후쿠시마 오염수 그 그때 사고 났을 때 굉장히 뭐 그 방사능 저기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핵 분열, 우라늄 거기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좀 더 설명 듣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 오염수 덕분에 저희가 또 많이 알게 됐잖아요. 많이들. 근데 핵발전소는 지금 얘기하는 사고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죠. 근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아까 잠깐 제가 힌트 드렸던 것 같은데 사고가 나지 않아도 방사능 물질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 냉각수가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잘 걸러서 나온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다 모든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하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사하지 못해서 아파하고 있는 경주의 나아리 분들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는 발전소 밑에 지하수가 깨져서 지하수가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방사성 물질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감춰왔다. 한수원에서 오랫동안 감춰왔던 것을 말하자면 내부에서 양심적으로 고발하신 분이 자료를 전달해줘서 저희가 알게 된 상황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있는 것 자체가 위험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위험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눈 감고 있다가 외면하고 있었지만 이제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르노빌 사건 이후에 90년대부터 테러하는 원자료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또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미 우리한테는 핵 오염수뿐만 아니라 이제 핵 폐기물 물질도 엄청 있습니다. 핵 오염수 계속 지금 해안에 방류하고 있죠. 방사능 얘기할 때 항상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눈에 보이거나 냄새가 나거나 뭔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면 그러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면 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안 나오잖아요. 냄새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고준위 아주 그냥 큰 용량의 모든 생명체를 뭐 5초 내에 즉사시킬 수 있는 고준위 폐기물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나오면 정말 큰일이죠. 그건 지구 멸종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많이 희석해서 관리해서 지금 일본에서 방출하고 있는 오염수도 자기네가 모든 첨단 장비를 가지고 다 걸러서 위험한 방사성 물질들을 걸렀지만 뭐 세슘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르지 못하고 그런데 큰 넓은 바다에 내보내니까 희석이 되니까 큰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에 큰 위험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누적이 되잖아요. 쌓여가고. 그리고 한 번 그냥 하나 물질 끝내는 게 아니라 오염수 지금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계속 버려야 되고 그러면 점점 쌓여가는 그 방사성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이제 오염이 피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만 당장 어떻게 덮어서 감춘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단은 갖고 있는 그 발전소들이 모두가 다 사실은 핵 오염수를 만들어내는 핵 쓰레기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야지. 위험한 쓰레기를 줄여야지 이걸 계속 늘려가면서 그러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정전에도 있잖아요. 물이 끓고 있는데 위에 찬물만 붓는다고 해서 물이 식겠느냐. 불을 꺼야 물이 식는 거지. 불을 끄는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는 이제 핵발전소, 핵에 의존해서부터 벗어나자. 그것만이 해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명 운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네. 이제 군청 군수님실 막 쫓아가고 그러면서 담당 안전계 계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공동행동 몇 명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 왜 그거를 전체 주민의 의사라고 얘기를 하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럼 당신들은 전체 국민들에게 물어봤냐? 이거 수명 연장에 찬성하는 거 물어봤냐? 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 지자체나 행정이나 또는 뭐 사업자나 보여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증거를 들이밀면서 보여줘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무섭다라는 걸 알고 정말 그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군수 찾아갈 때는 엄불교 영광에서 그 영광에 있는 모든 교당의 교도님들에게 일단 먼저 반대 그 서명 받아놓자라고 해서 작년 가을인가 받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랑 이제 교도님 한 분하고 전체 마을을 다, 각 교당을 다 돌면서 그때 한 2, 300명 정도 됐나요? 그분들 것을 서명지를 가지고 군수한테 가지고 갔어요. 이거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거 유익하게 써먹었거든요, 일단. 물론 그 다음에 다시 결국은 이제 공람을 하셔버렸지만은, 그러니까 요런 무언가 의지를 보이는, 그러니까 행동도 물론 좋겠지만은 행동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뭔가 보일 수 있는 서명운동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 후쿠시마 이후에 그 중구내비 발전소 협동조합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 법회라든지 서명 그리고 총구에서 뭐 신년 행사라든지 막 이런 거 있을 때 무조건 가가지고 좌판 벌리고 막 서명 벌였어요. 그게 이제 교도님들에게 우리가 이제 뭘로 이렇게 전달할 것인가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 그리고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이 서명 행위 자체가 동참을 이끌어내고 관심을 이끌어내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서명은 저희가 기본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심으로 각 단위에서 한번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현장에서 그 공람 가지고, 그 주민 공람이라는 거 가지고, 정말 지자체에서 몇 달을 끌어주고, 결국은 한 편 같은 경우도 전혀 조직이 없는데 특히 마지막까지 끌어줬어요. 그래서 저 정말 그 과정이 궁금한데, 근데 이 법의 맹점이 지자체는 보완하라고 요구만 할 수 있지, 반려를 하거나,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법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이 요식행위를 우리가
너무 그 힘없이 그냥 당하고 마는 문제가 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그냥 이런 규칙에 의한 거예요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그 개선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특히 지역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당했으니까 이 개선 작업이라든지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후에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이 또다시 또 이런 뭐 제도적인 문제가 부딪힐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좀 논의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정부가 하는 일인데,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너무나 허점이 많아서 이미 이제 넘어가면 수명 연장 결정하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죠. 고치려고 또 저희가 자꾸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지역 단체 활동가 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떨 땐 두 번, 거의 하루 종일씩 세미나도 하고 전문가한테 막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영광 같은 경우는 아직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서류가 이제 접수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곧 다음 달이나 이제 그 수명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허가를 승인해버리면 이제 허가가 공식화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래도 되돌릴 수 있다, 되돌려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부산의 고리 2호기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먼저 서류가 다 들어가서 이제 서류 심사 중이고 곧 승인 허가가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리 2호기는 멈춰서 있어요. 설계 수명이 다 됐는데 이 절차를 늦게 시작해서, 얘기 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윤구미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니까 아무 준비 없다가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그렇게 하라니까 갑자기 6개월 만에 준비해서 만든 서류에 얼마나 안전성이 담보가 됐겠냐라는 거죠. 정말로 안전한 것을 점검을 제대로 했겠느냐. 검사 다 하고 보고서 만들었겠냐. 아니다. 문제 많을 거다. 우리는 이제 문제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 핵공학자 한수원에 일하셨던 분도 막 찾고 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적인 저희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 이거는 요거 찔끔 요거 문제 맞아. 요것도 찔끔 문제 맞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제도 개선, 법 개정, 아니면 저 수명 연장 허가 취소, 허가 무효 소송,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하면서 의견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역부터라도 좀 힘을 합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시는 거는 직접 그렇게 같이 논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서명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런 여론이 많다. 우린 다 불안하다. 우리를 좀 안심시켜 달라. 확실하게 정말 안전한 거 맞냐? 안전하지 않다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지 좀 제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해줘라. 뭐 이런 목소리를 자꾸 높여주시면 저희가 결정된 것도 뒤집을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멈춘 상태에서 승인이 나도 바로 재가동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재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속 운전이냐. 멈췄다 다시 하는데. 그런데 계속 운전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서 연장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10년 허가를 받아도 준비하는 과정 한 2년 잘라먹고 2, 3년 잘라먹고 한 7년도 더 운영을 못 해요. 그런데 그걸 하라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말 너무 정의롭지도 않을 뿐더러 이롭지도 않은 거니까 돌리자. 그리고 이제 이참에 아예 수명 연장을 못하게 하는 금지법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의견을 자꾸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세금으로 다 그거 하는 거거든요. 백발전소는 이렇게 기계 하나 바꾸고 이러는데 기본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요. 아까 그 증기발생기도 7천억인가 뭐 그렇게 들어요. 근데도 10년 쓰자고 20년짜리를 넣어야 되는 이런 그 앞뒤가 너무 맞지가 않은 게 많아요. 기가 막혀요. 현재 그쪽으로 10년을 보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네, 10년 연장인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것들 네, 10년으로 해놓고 20년, 30년 더 쓸 것이다. 예, 네. 그게 이제 더 속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걸로 따져봐도 이제 아까 말했죠. 장점 중에 싸고 안전하다가 다 무너졌어요. 안전하지 않은 거는 세 번의 큰 사고로 그랬고 지금 뭐 핵 방류라든지 뭐 이런 거 너무나 이제 안전에 대한 거는 전 국민이 다 알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싸니까 내지는 해왔던 거니까 이거 외에는 없는데 싸지 않다는 것도 지금 다 증명이 됐어요. 왜 세계가 위생에너지가 확 지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가격이 떨어지는 거 예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태양광과 풍력이 가격이 싸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논리로서도 이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민생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막 우리가 3년이 길다라고 했던 게 이러다가 경제 생태계도 다 무너지겠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기술 개발도 하는데 우린 나중에 가려가면 그거 다 또 돈 내고 사용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벌써 저희가 얘기했던 게 10년 전에 둥근햇빛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손해보는 국가 경쟁력 문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와서 지금 모든 것이 퇴행되지만은 이것까지 이렇게 퇴행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저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시간을 끌고 지연을 시키면서 보리는 먼저 이 공남이라든지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영광에서 이 6개 지역 30km, 반경 30km 안에 드는 이 6개 지자체가 있다라는 것도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어 하다가 우리가 피해 지역이네 이런 것도 많이 알려줬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지 하면서 몇 개월을 거의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끌어준 게 계속 얘네가 딜레이 되고 걔는 뭔가 보완을 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 이제 여파가 가는 거죠. 지금 고리라든지 또 월성 이런 데 좀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18개를 수명연장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거쳐서 해버렸기 때문에 그 절차 지금 준비하고 있대 얘네가. 근데 지금 스톱을 지금 걸어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역에서 소수 같지만은 굉장한 힘을 발휘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영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런 이 반대 운동을 어떻게 주민 운동과 연결할 것인가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계셨던 우리 윤금희 교수님과 또 이제 그걸 조직하고 뭐 같이 호남 번역 해내느라고 애쓴 우리 조은혜 사무처장님의 역할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줄까요? 감사합니다. 예, 첫 해주셨습니다. 시간에 공부했던 그 3.5%의 힘들이 어떤 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또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